네, 안녕하세요. 국제무역사 2, 3, 4 과목을 함께 공부할 관세사 남영호입니다. 네, 저는 현재 관세법인에서 관세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짧게 마치고 바로 국제무역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무역사 자격증에 대한 소개인데요. 국제무역사 자격증은 한국무역협회 키타에서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이 민간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역을 향후 진로로 고민하는 취준생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인데 그 이유가 무역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기존 실무 인력의 지식 고취의 목적이 있는 자격증으로서 취준생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무역업을 하고 있는 직장인 분들한테도 인사 고과나 또 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 국제무역사 자격증이 100%의 취직을 보장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관세법인 또는 회사의 무역 관련 부서에 지원을 하셨을 때 우대사항이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무역사 시험은 매년 2월, 8월에 연 2회 시행이 되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총 4만 원의 응시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목 소개입니다. 과목은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역 규범, 그리고 무역 결제, 무역 계약, 무역 영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교시엔 무역 규범과 무역 결제 총 80문제를 90분에 풀어야 되고 무역 계약, 무역 영어 총 80문제를 또 2교시에 9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80문항, 각각 80문항을 90분 안에 제대로 푸신 다음에 OMR까지 작성을 하시고 이런 시간 배분이 좀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제무역사는 또 두 번째로 가지는 특징이 수능과 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 반출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험표에다가 가답안을 작성하셔서 오셔야 되고 이 80문제를 풀 때 있어서 가답안을 작성하는 시간까지 고려하셔서 좀 배분을 하셔야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목에 대한 소개를 좀 디테일하게 좀 드릴 텐데 첫 번째 무역 규범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환급특례법, FTA 특례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무역의 3대 법규라고 있거든요. 무역의 3대 법규는 관세법, 대외무역법을 포함해서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3대 법규 중에 2개인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이 지금 국제무역세에 출제되고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은 실질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관세법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외국에 나가거나 이제 외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입국 신고나 출국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와 똑같이 물품도 수출입을 할 때 수입 신고와 수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수출입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한다면은 이 관세법을 들 수 있고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무역 상황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법률을 이제 무역의 3대 법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관세법과 연결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꼬리 법률이 환급특례법과 FTA 특례법이라 볼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물품을 수입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세를 납부를 했는데 이 A라는 물품이 수출되는 물품의 원재료로서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출 진행 목적에 맞기 때문에 이 관세가 환급이 되는데 그때 환급이 될 때 적용되는 법률이 환급특례법이고 이 물품을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할 때 관세를 좀 절세하기 위해서 FTA나 이런 거를 적용을 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 이제 FTA 특례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무역의 3대 법규인 그 중에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이 시험 출제가 되고 두 번째로 환급특례법과 FTA 특례법이 관세법과 좀 연결되어서 같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 규범의 특징은 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독이 좀 많이 필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 3, 4 과목을 함께 공부하고 이제 1과목은 이제 변달수 관세사님이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 과목에 대해서 이제 차츰차츰 설명을 드리기 전에 무역의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무역은 성립과 이행과 이제 종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립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계약의 성립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글씨 너무 못 쓰죠?
이 무역계약의 성립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냐 한다면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결국 너가 이거 물건을 살래? 했을 때 구매자가 이거 살게라는 그 의사의 합치만으로 무역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이 성립될 때 나오는 그 계약서와 뭐 예를 들어서 이 계약을 체결됨으로써 얻게 되는 법적 효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무역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와 뭐 우리나라 아니면 또 다른 나라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 때에 적용되는 뭐 국제 법률이라든지 국제 협약이라든지 국제 규칙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의 그 내용을 무역 계약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행 단계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냐라고 한다면은 이 무역 계약에서 합의한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이때 이행 내용이 바로 운송 그리고 보험 결제입니다. 좀 이거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무역 계약에서 결국 어떤 물품을 내가 이제 판매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 합의한 물품을 어떻게 운송할 거냐? 뭐 항공이면 항공, 뭐 해상이면 해상, 육상이면 육상, 아니면은 이거를 짬뽕한 복합 운송이면 복합 운송. 이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손해가 발생한 것을 대비해서 보험에 부부한 다음에 그 보험 계약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입자에게 물품이 딱 왔을 때 어쨌든 수입자는 무엇을 지불해야 돼요? 그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결제 내용까지를 이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행까지가 끝났을 때 무역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그 종료에는 사유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저희가 공부할 때의 이 종료의 사유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의 사유예요. 흐름이 이제 성립, 이행까지 이루어졌을 때 결제까지 잘 이루어졌다면은 사실 무역계약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스무스한 종료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종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나오는 게 뒤에 배우시겠지만 중재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크게는 성립, 이행, 종료의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되지만 좀 디테일하게는 무역 계약, 그리고 운송, 보험, 결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재까지 이 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공부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거를 모든 걸 합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역 실무입니다. 그래서 무역학과를 나오신 전공자분들은 이 2학년 때쯤에 전공 과목으로 무역실무를 배우게 되는데 그 무역실무가 바로 이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분들이 좀 더 국제무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원활한 이유가 이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상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찢어가게 되면은 이 과목에 있는 무역 결제 파트 같은 경우는 이 이행 단계에 있는 이 결제라고 보시면 돼요. 즉, 물품을 받았을 때 물품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라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외환 실무는 어찌됐든 타국의 그 돈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가 발생이 돼요? 환율에 대한 위험성이 발생이 되죠. 환율에 대한 위험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라는 거에 내용을 배우는 게 이제 외환 실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과목인 무역 계약 파트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그 계약 성립에 따른 그 무역 계약 파트와 여기에 따른 이 중재 파트, 종료에 따른 이 중재 파트가 합쳐져서 무역 혜택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행에 따른 국제 운송과 해상 보험 파트가 15%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과목, 세 번째 과목을 합쳐서 무역 실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든 내용을 영어로 다시 한번 공부하시게 되는 게 무역 영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 영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비율을 보시면 국제법 및 규칙 무역 실무 50% 그리고 비즈니스 영어 50%로 되어 있죠. 이제 무역 실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왔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국제협약이나 국제규칙 같은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이미 법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되는 문제 경향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가 변경돼서 나오기 때문에 틀린 그림 찾기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무역 실무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다뤘던 이 내용을 영어로 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잘 돼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무역 영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이 내용에 참고되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즈니스 영어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토익과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익을 공부하신 분들이면은 좀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유사한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문제가 어떤 방향식으로 나오냐면은 서신이 주어지고 이 서신에 대해서 답변으로 적절한 거는 이 서신의 답변에 대한 목적으로서 적절한 거는 아니면 서신에 대한 순서 맞추기,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용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조금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무역영어가 고득점에 나올 수 없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이 50%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무역영어를 접근할 때 영어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겁먹으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4과목이 있는데, 이 4과목을 국제무역사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40점 밑에 과락이 없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이 과목을 100점, 100점, 100점을 맞아도 여기서 만약에 30점을 맞아버리면은 합격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40점을 넘은 상태에서 평균이 60점이 넘어야 최종적으로 합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서 자신 없는 파트는 좀 버릴 줄도 아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방향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 일반적으로 전공자는 이제 1개월, 그리고 비전공자는 2개월의 시간이 투자가 이제 필요합니다. 앞에 좀 거창하게 무역 실무라고 하면 이렇게 크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월, 2개월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제무역사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범위는 진짜 너무나 넓은데 깊이가 너무나 얕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면, 그리고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2달이면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 개월수 또한 그냥 일반적인 개월이기 때문에 자기 본인한테 딱히 생각해서 이렇게 끼워 맞추지 마시고 그냥 본인 스스로 이 정도의 기준치를 잡고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의 구성 자체가 7년치 기출문제가 분석되어서 별표를 표시해 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문구가 있으면 별표 옆에 숫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숫자가 뭐냐면은 기출된 횟수를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구태여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기출되고 있구나라를 그런 갖는 시행착오를 저희가 이제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번을 보시면은 강의 수강 후 이 별표 위주의 복습과 반복적인 문제 포기를 통해서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실전 연습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안지를 이제 OMR 카드에 이제 체크를 하고, 또 만약에 채점을 위해서 가답안을 만약에 작성을 하신다면 그 시간까지 이제 고려하는 그 실전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연습하셔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점 평균만 넘고 40점의 꽈락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이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과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 외환실무 파트가 사실 굉장히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동떨어져 결이 다른 과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과목이기도 한데, 이 과목을 만약에 다른 과목에서 자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목에 점수 안 나온다는 그 12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12문제가 다 맞추지 못한다는 그 스트레스를 굳이 받으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틀리더라도 다른 곳에서 점수를 배점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좀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때로는 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OT 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학자의 길이 아닌 합격의 길로 걷기라는 거예요. 제가 관세사 수험생분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인 건데, 우리는 공부를 하는 목적이 국제무역사를 합격하기 위함이지 이제 무역에 대한 학자의 길을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물음표를 단 것에 또 하나의 물음표를 다름으로써 계속 물음표 살인마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암기가 깊은 이해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신 다음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무역사 OT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국제무역사 이제 무역 기본부터 차례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